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3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불법 군사훈련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윤 대통령이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 6분부터 29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이 평화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민생을 함께 증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뒤이어 한미일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처음으로 함께한 한미일 회담은 약 40분 동안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 북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한 3국 정상이 회동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단합하기로 하고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가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에이펙의 협력을 저해야 한다며 에이펙 정상들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에이펙 정상회의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연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윤 대통령은 CEO 서밋의 차기 의장 자격으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 에이펙의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로 정했다며 이와 함께 연결, 혁신, 번영을 중점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는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로 다자무역 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어 기후위기와 저성장의 고착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내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차기 대선 출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최근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으로 눈을 돌리던 이재명 대표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실용을 내건 외연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중도 보수 원로 인사와 종교계, 재계를 차례로 만나며 접촉면을 늘렸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죠. 이럴 때 사회 원로들의 말씀. 바쁘실 텐데 또 아주 그래요? 네, 고생하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건 역시 기존 민주당 정책 노선과 다른 우클릭 행보로 평가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신 국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상법 개정 카드를 꺼냈고 동시에 재계가 바라는 배임죄 개정 논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개미 투자자와 기업의 마음을 모두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소한 기업의 지배 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자문기구를 잇따라 띄운 것도 사실상 차기 집권 준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에 대해서 기꺼이 쓴소리도 하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일극체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당 안팎 지지 기반이 튼튼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 논란 속에 총선을 거치며 당내 반대 세력이 사라지다시피 했고 대표직 연임 과정에서도 압도적 지지율로 대체자가 없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 그것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오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남은 만큼 당장 민주당이 흔들리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결집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다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에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됐고 이 대표의 약점을 노리는 야권 잠룡들에게 공간을 허용한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남아있는 것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만약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추가로 현실화될 경우 중도층을 향한 구애 전략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시선은 상급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그대로 유지될지 그 시점이 차기 대선보다 빠를지가 관건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규정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과 3심이 권고대로 6개월 안에 모두 끝날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의 결론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만 2년 2개월, 검찰 수사 기록만 만쪽, 증인은 50명이 넘었고 국회 일정과 재판장 사임까지 변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1심에서 진행한 절차를 똑같이 반복하진 않아도 되지만 이 대표가 원점부터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로 증거나 증인을 제시한다면 사실관계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3개월 넘게 이어지더라도 사건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은 만큼 2027년 3월 대선 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 결과가 1심 선고와 같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경기지사 때처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도 살아나는 만큼 상급심에서의 법정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타격은 정치인 이재명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수백억 원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출한 선거비용과 기타금까지 모두 434억 7천만여 원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습니다.
후보자나 당의 경제력 차이로 선거 참여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선거 공영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득표율이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이렇게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당이 공천한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보전받았던 비용을 당에서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434억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다면 민주당도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비상연석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로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기는 일은 없다며 이 대표가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주최 측에서 오늘 오전 세종대로와 사직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오후에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단일 대오 대야 공세 전략이 유효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상승세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집중됐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의견 차이가 당정 갈등, 나아가 여권 공멸 위기로까지 번지자 반 이재명을 고리로 여권 단일 대오를 꾀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1심 결과 이후에도 당 소속 의원들이 사필 규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 대표의 정치적 판단이 적중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이에 당분간 당내 단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거로 보이는데 다만 최근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비방글은 여전한 갈등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들이 올라간 걸 봐서 그래서 이것은 없는 분란을 붙이면 안 돼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친윤이든 친한이든 모처럼의 화합 기류에 계파 갈등으로까지 가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 명태균 씨 구속 직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폭로가 당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 해명에 집중했던 이 의원이 2년 전 지방선거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특정 후보를 밀며 역정까지 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포항시장으로 김건희 여사가 원하던 후보가 있었지만 잘 안 됐고 강서구청장은 대통령의 개입으로 당시 김태우 후보가 당선증을 받아냈다는 취지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여당은 일단 이 대표 1심 선고의 반사 이익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역결집에는 당내 연대 강화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는 맞불 여론전으로 대응하며
전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보관인데 추가 의혹 제기도 검토한다는 이준석 의원 리스크와 당원 게시판 논란 수습은 여전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공천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창원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검찰은 수감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두 사람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일정 부분 소명이 된 상황. 따라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지난 2022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을 받는데 개입했냐는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명 씨의 컴퓨터 등을 포렌식해 명 씨의 SNS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는 데 개입했는지 또 개입했다면 결정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보궐선거 때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공천을 관장한 전현직 여당 관계자들에게 확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돈의 액수와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도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도 검찰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검찰은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 시간 안에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퇴근 시간 경기 양주시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이어 부딪혀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오중 추돌로 한 명이 숨지는 등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등을 깜빡이는 SUV의 오른쪽 뒤에 있는 범퍼가 너덜너덜합니다. 뒤에 있는 다른 차량은 마치 종이 뭉치를 구긴 듯 원래 모습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성문령 터널 근처에서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퇴근 시간대 하도는 막히니까 정체가 되니까 우리 추돌을 한 거죠. 이 사고로 SUV가 추돌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인한 SUV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갓길에 멈춰있는 차량으로 뿌연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진천나들목 근처에서 남이 방향으로 가던 SUV에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행에다가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갓길로 멈췄었던데 발화가 된 거예요, 엔진에서.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엔진룸이 과열돼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8탄 분기점 근처에서 목포 방향으로 가던 1톤 트럭과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50대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2명이 다친 이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2대가 먼저 추돌한 뒤 같은 차로를 달리던 다른 3대가 뒤이어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옵니다. 식당 자리 한쪽에 앉히더니 휴대전화를 빼앗아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이 여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A씨는 화장실에 피해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따라 들어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 옆칸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이 수상해 위쪽을 쳐다봤는데 카메라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되게 문 닫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거기서 이상하게 느꼈고 소연 보는 도중에 제가 이제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위쪽을 쳐다보게 천장 쪽을 쳐다보게 됐는데 휴대폰이 저를 이제 찍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A씨의 옷을 잡아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살펴본 피해자는 자신 말고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수백 개는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이제 화장실은 여자들 앉아서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찍힌 동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상태라면서도 포렌식 결과는 수사 상황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그림을 포함한 미술 작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트테크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금만 받아놓고 운영을 중단한 뒤 대표가 잠적해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서울 강남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미술 작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트테크 업체입니다. 최근 공식 카페의 대표가 잠적해 운영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투자 상담 전화도 먹통이 됐습니다. 현재 가입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업체는 그림에 투자하면 작품을 위탁 운영해 전시회와 광고, 협찬 등으로 월 1에서 2%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1,000만 원을 내면 매달 10만 원 넘게 끌어모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문제가 된 갤러리 K나 지웅 아트갤러리처럼 끝내 대표는 사라졌고 사무실은 문을 닫으며 투자자들은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미술 작품에 투자를 하면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수익률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수신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 업체는 브랜드 대상, 가치경영 대상 등 다양한 상을 받아 믿을 만한 업체라고 내세워왔습니다. 그 상을 받을 만한 업체, 또 받을 만한 제품인지 여부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 10여 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군까지 파견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끝내겠다며 공언하면서 전쟁 당사국들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일 총리 등 서방 정상들과 접촉에 나섰고 트럼프 당선인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지명할 계획이어서 휴전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당선인 확정 직후엔 별다른 반응이 없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직접 말한 겁니다. 푸틴은 이번엔 독일 숄츠 총리와 2년 만에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숄츠 총리가 북한군 최전선 배치가 심각한 긴장고조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어떠한 휴전 합의도 새로운 영토 현실과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해 양측 간 불편한 대화가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В нашем видении происходящего
о возможных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ситуации и так далее. И Шольц возобновил свою позицию, собственно, которая хорошо. 푸틴은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서방국들과 잇따라 소통하며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의식한 듯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숄츠 총리의 통화를 막으려고 미리 숄츠 총리와 접촉하는 등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І це саме те, що Путін давно хоче. Йому вкрай важливо послабити його ізоляцію Росії.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곧 고위급 인사를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로 지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1월 취임에 앞서 종전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에 공을 들일 거로 예상됩니다. And we're going to work very hard on Russia and Ukraine. It's got to stop. Russia and Ukraine's got to stop. 앞서 푸틴 대통령이 이미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러시아는 부인했지만 트럼프 측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를 열흘이 지나도록 보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속내인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메시지에 따라 앞으로의 노선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1기 행정부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신분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All he wants to do is buy nuclear weapons and make them. I said, just relax, chill. You got enough. You got so much nuclear weapons. 북한은 기존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미 대선 직전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하더니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이 잇따라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겁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열흘이 지나도록 논평도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침묵하다가 대북 정책이 나오면 성명을 내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새 대북 메시지가 발표되길 기다리고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은 반반일 거다.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사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군대를 보내는 등 러시아와 군사적 밀월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관계에서 대화보다는 대립의 방점을 찍으면서도 워싱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선택지를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에서 불만이 감지된다는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평화 안보포럼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관계를 놓고 중국에서 항의해 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계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중 관계를 이간질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2월 미국 조지아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불법 입국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불법 입국자의 여대생 살인 사건으로 미국 내 국경 통제 논쟁이 가열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아침 운동을 나갔다 살해당한 22살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가족들이 법원으로 입장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재판에서 검사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 입국자 호세 이바라의 살인 증거를 제시하며 법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And he went hunting for females on the University of Georgia's campus. The evidence will show that Laken fought. She fought for her life. She fought for her dignity, and in that fight,
she caused this defendant to leave forensic evidence behind. 지난 2022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바라가 용의자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범죄 사실을 부각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Laken Riley would be alive today if Joe Biden had not willfully and maliciously eviscerated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set loose thousands and thousands of dangerous criminals into our country. To her family tonight, I promise you, I will demand justice for Laken. Justice for Laken.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할 국경차르에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장 대행을 지명한 데 이어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이민 강경파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해 이들 3인방이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이민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을 2배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와 함께 구금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방을 위해 이민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도록 226년 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까지 동원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 멕시코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국경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And I'm going to inform her on day one or sooner that if they don't stop this onslaught of criminals and drugs coming into our country, I'm going to immediately impose a 25% tariff on everything they send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 행정부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맞불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미국 이익 우선주의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400원을 뚫고 치솟은 환율과 추락가는 주가로 비틀거렸는데 트럼프발 타격이 앞으로는 어떤 강도로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 섞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트럼프 승리 기류가 감지된 지난 6일 오후 우리 금융시장에 일기 시작한 파장은 곧 쓰나미급 충격파로 커졌습니다. 거래일로 불과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6.2% 빠지며 연저점을 기록했고 8월 초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2,000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9% 넘게 떨어져 지난해 1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주요 증시는 소폭 하락 또는 상승했지만 유독 코스피와 코스닥이 눈에 띄게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그런 변동성이 커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적인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가 곧바로 국내 주식시장에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한국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고 대중강경책으로 중국의 IT 수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심리가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외환 시장도 충격과 혼돈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전해진 날 단숨에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뚫은 뒤 며칠 사이 장중 1,410원을 넘어서며 초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장벽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미 국내 생산 원가가 올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될 거라는 전망이 달러 값을 올린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할 경우 우리도 금리 인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자칫 고환율의 고물가, 고금리라는 신삼고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최소한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 지표들이 막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이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기 전까지 이런 불안정성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구도산업 다변화와 규제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의 기초 체력 강화만이 금융시장에 닥쳐올 사고를 헤쳐갈 길이라는 원론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2030년까지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인데 집값 폭등으로 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지난 3월엔 로드맵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임시 방편으로 내년 가격 공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가격 산정책의 합리화 방안을 지난 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건 내년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공시가격 방안인 만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이 적용된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경우 69% 등이 각각 적용되고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시세 변동폭, 특히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연말까지 집값 등락에 따른 영향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고 적정한 실거래가였는지를 살펴보는 조정 작업 등을 거칠 예정이어서 세 부담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요즘 배추와 무 등 김장 재료값이 부쩍 오르면서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는 지역단체와 무료 급식소 역시 김장값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20여 명의 부녀 회원들이 쉴 새 없이 배추 속에 양념을 채워 넣고 만들어진 김치는 종이 상자에 담겨 옮겨집니다.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300포기의 김치를 담가 나눔에 나선 지 30년. 바자회 등에서 물품을 팔아 마련한 기금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찬조금으로 비용을 마련해 왔지만 배추값은 물론 무와 파 등 재료값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20% 이상 부담이 커졌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줄이려고 했어요. 줄여가지고 그냥 우리 형편대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회원들이 많이 십시일반으로 많이 해줘가지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지역 한 복지관 역시 오른 김장비에 한숨이 나옵니다. 기업 후원이 끊기면서 개인 기부와 복지관 운영비 일부를 더해 김장비를 마련했는데 예산은 한정된 반면 비용은 커지면서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장까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의 어떤 규모는 그대로지만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후원금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따뜻함을 전해줬던 김장김치가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됩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역사 유물과 문화 콘텐츠가 새롭게 인정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열풍에 한류 콘텐츠도 예외가 아닌데요. 블록체인 등기소 등록이 한류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의 세례 장면을 그림이나 벽화가 아니라 조화에 담은 세계 첫 작품. 금전 화폐는 1626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세계적인 감정기관 NGC에서 최상품을 받은 아주 희소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예수 세례 조화는 디지털 기술과 만나 인증을 받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로 그 가치를 안전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에서 무려 53번이나 상을 받은 이창렬 감독의 새로운 영화가 NFT와 연계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명 K-팝 그룹의 한정판 굿즈나 공연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만의 소중한 콘텐츠도 블록체인 등기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류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문화의 결합, 그것이 바로 K 콘텐츠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면서 K 콘텐츠 저작권의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 등은 K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문화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날로그의 아이템의 등록, 디지털화, 이것을 소유권을 인정해서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함으로써 그 블록체인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훼손되지 않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써 저희는 저작권을 글로벌화 됐어도 지킬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첫 블록체인 등기소로 특허 등록된 한국 데이터 공인 인증원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콘텐츠의 정보를 관리해 안전한 거래와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국이 화물 우주선 텐저우 8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텐저우 8호는 현지 시간 15일 11시 13분 중국 남부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창정 7호, 야오 9에 실려 쏘아 올려졌습니다. 텐저우 8호는 발사 약 10분 만에 로켓과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으며 우주정거장 텐군과 도킹할 예정입니다. 텐저우 8호에는 우주 비행사들의 체류를 위한 소모품과 실험장치 등이 실렸으며 특히 인공 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 샘플들도 포함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서 실제 달 토양과 거의 똑같은 성분으로 구성된 인공 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 샘플들이 달 연구기지 건설에 적합한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해 경영 중인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를 2,500억 달러, 약 349조 5,50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기존 주식을 한 주당 135달러에 매각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전체 기업 가치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한 비슷한 방식의 주식 공개 매수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1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았는데 이후 6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치솟은 겁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와 호남에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 2시쯤 수도권에 비가 시작을 해서 저녁에는 중부와 호남에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에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최고 40mm,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지만 내일은 11도에 머물겠고 월요일에는 낮에도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겠고요. 중부와 호남도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5.3도, 청주가 12.8도, 대구 11.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 22도, 대전 21도, 전주 22도, 창원도 22도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